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100일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한 시간이었고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사자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먼저 각 당의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5개 정당 차례로 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평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 지금부터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밖에서 본 한국도 외신이 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네,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평가 내놓고 있는데요. 차례로 5개 정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평 한마디부터. 일단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새 정부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했는데요. 국민들께서 부패한 정치 끝내고 희망의 정치 기대하는데 그만큼 눈높이도 높고 기대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누가 당선되어도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 이런 걸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예. 현재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지율이 어느 정부보다 높은 수치라고들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높은 지지율이 이렇게 만들어질 만큼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네네.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또 고조된 현실이고, 경제 민생 이런 게 불평등이 극단적인 가운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100일 동안 희망과 신뢰 이런 걸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55건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거든요. 하루 건너 하나씩 이런 비전을 제시해 왔는데요. 그 내용과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안도감 느끼고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의 자평이겠습니다마는 몇 점 주실랍니까? 100점 만점에. 100일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준다면 저는 정말 90점 이상은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도 뭔가 아쉽고 잘못한 거는 뭐 있습니까? 일단 국회 현실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소야대의 4당 체제. 국민들께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정책안 하나도 국회 문턱에 걸리는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경안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70% 이상이 찬성했는데 국회 제출된 지 45일 만에 겨우 합의를 했거든요. 네.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의 추경안을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의 복잡한 현실이 앞으로 새 정부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 어깨가 무겁지만 당정 간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잡는 현실, 이런 표현이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맨날 사용되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번 정부는 새로운 정치 구도, 새로운 협치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 했으면 이젠 여당부터 좀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여당 먼저 양보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인내하고 그리고 양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요, 사실 원내수석 간의 회동을 통해서 31일 날 우리 헌재 재판 소장님, 헌재 소장 표결 상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 회동 이후 바로 야당 대표 두 분께서 말을 이렇게 뒤집었단 말입니다. 예, 조건부 합의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예. 사실 이런 과정은 그동안의 정치 관행상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사실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것은
뭐 양보만 해갖고 될 것이 아니고 야당도 야당답게 이게 정말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법 개정 그리고 또 공무원 증원 문제 등등 정기국회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자면 정말 새로운 여야 관계 절실히 필요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만 마무리로 듣죠. 뭐 새로운 여야 관계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양보하고 인내해 오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도 더 많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대승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성공, 이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야당도 생각해보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계속 더 들으면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당 이야기를 제일 좀 짧게 들으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김정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입니다. 네, 지난 100일 우선 총평 한마디 하신다면. 네, 지난 100일,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0일 한 편에 정말 한여름밤에 꿈같은 달콤한 드라마를 본 듯 합니다. 예.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책, 한마디로 공짜 시리즈의 연속이었는데요. 예. 국민들의 귀와 눈은 참 즐거웠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살림살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100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걱정이 제일 크세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안보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안보라는 게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불안한데요. 예. 북한이 7차례 미사일 도발을 또 했었고요. 예. 북한이 명실상부 이제 핵무장을 한 그런 나라로 국가로 하기에는 온당치 않지만 네. 그런 이제 북한이 되었고, 그다음 지금 ICBM 발사를 하고 미북이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미국이 파이어 앤 퓨어리라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예. 지금 대통령은 정상 통화는 하지 않고 5대상 관광객과 사진을 찍어서 SNS에 게재하는 등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는 예. 납득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인 게 가장 걱정되고요. 예. 더 걱정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자론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낭만적인 그런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또 더 안타까운 거는 네. 국민들께서 거기에 60% 이상이 또 운전자론에 찬성표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고요. 그러면 안보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물론 사드 문제가 지난 대선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일단 사드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전자파 소음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요. 예. 빨리 사기 나머지 완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예. 전술핵 배치의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번 저희 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드의 조기 완전 배치, 전술핵 네. 재배치 공론화. 네, 이런 게 빠져 있다. 이런 게 아쉽다. 네. 그런 게 아쉽고요. 예.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 무차별 퍼주기 복지 정책을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5년만 살다가 대한민국 문을 닫을 것 같은 예. 그런 수많은 정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예. 취임 직후에 바로 인천공항 공사를 찾아가서 비정규직 제로 얘기를 하고요. 그랬죠. 또 요양원 찾아가서 5년간 10조 원 드는 국가 침해 책임제를 발표했고요. 네. 또 공무원 증원을 얘기했고 민간업체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민간업체에 또 3조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최근에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연금, 그다음에 아동수당, 사병 월급 인상 등등 예. 수많은 지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지시의 형태로 네. 지금 거의 100일 동안 46호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예.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될 거다 이거예요? 뒷감당이 걱정이죠. 예산도 걱정이고 지금 재원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빚더미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걱정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쭤보면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없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이 야당들이 지금 전쟁 위기론을 자꾸 부추기는 거는 문제다. 이런 식의 지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쟁 위기론을 얘기해서 소위 말하면 정치권, 소위 말하면 옛날에 안보 장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ICBM이 발사가 되고 그게 만약 문제가 안 된다면 미국 대통령 또 미국의 모든 국방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내겠습니까? 굉장히 안이한 대처라고. 안이한 시각이다. 알겠고요. 굉장히 네네. 그다음 또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그 초대기업, 초고도소득자 증세 정도로 일단 재원 대책은 가능하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국민 공감대 얻어서 또 다른 증세는 또 논의해 보겠다. 이걸로 뒷감당이 안 될 거라고도 보세요? 뒷감당이 안 되죠. 안 지금 된다? 정부가 발표한 네네. 저희 예산이 178조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초고소득자들한테 받은 예산 아무리 세금을 인상을 한다 그래도 지금 추계가 한 30조 원밖에 안 나온다고 안 합니다. 된다. 예. 그래서 간극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답이 아직 없다. 없습니다. 네네. 그래도 문 대통령이 100일 동안 그나마 좀 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어디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봤는데요. 언론에서 보니까 소통하는 자세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자세는 저도 점수를 높이 줍니다. 네.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뽑아주고 허그도 많이 하시고요. 예. 뭐 그런 과거의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국민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소통하는 자세라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정말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통은 어떤 지금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원전을 갑자기 셧다운하고 이럴 때 예.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게 소통이 아닌가 싶고요. 더 물어보고 듣는 것. 네네. 그리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 국회입니다. 예. 국회인데 지금 야당 실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야당과의 소통도 야당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은 한때 같은 당이었는데, 이제, 총평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100일의 총평. 새로 만들어진 당이죠, 한때. 네네네.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예, 지난 100일 총평이요. 글쎄, 이제 평가의 100일은 좀 이른 시점이지만요. 네. 하라고 하시면 이제, 아주 많은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대, 희망을 준 것은 긍정적인데, 예. 과연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통령이 국민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5.18 가족이나 예. 세월호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는 모습은 권력이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안을 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전임 대통령 권위주의에 신물이 난 국민들한테는 큰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금 한미동맹이 한치의 빈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예. 한미 정상 간의 신뢰가 과연 그 정도 탄탄한가 하는 걱정이 되는 면이 여러 번 보였다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네. 맨 처음 언급하신 국민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희망을 갖게 했다. 이건 좋은데 이걸 정말 현실화할 수 있겠는지 믿음이 안 간다. 그 믿음이 가게 하려면 뭘 더 해야 할까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세출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줘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아동수당 확대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뭘 해주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가격표가 작은 게 1년에 뭐 3, 4조고요. 좀 큰 건 10조 가까운 약속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유가 있고
돈이 어디서 솟아난다면은 모든 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예. 우리나라 지금 GDP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세수는 한정이 돼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막 약속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산타클로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산타가 밤사이에 선물을 주고 가면은 그건 뭐 받는 사람이야 좋죠. 그런데 결국은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논쟁이 국회를 무대로 시작이 될 텐데 네. 정말 걱정인 측면이 많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은 예. 한나라의 지도자가 안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게 그 영토, 국민의 안전 이런 거라지만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건실한 재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걸 네.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원 대책 그리고 건실한 재정 이건 정말 필요하죠. 네. 치열한 논의가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네. 그다음에 한미동맹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좀 걱정이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인식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잘 믿음이 안 가세요? 그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 틈새가 계속 보이고 있고 이렇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예. 이게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네. 국민 여론 지지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국민 여론 뭐 지지 높은 거 좋죠. 사실 41% 지지로 당선이 되신 분이 거의 100 가까운 여론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의 가려운 곳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긁어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이런 지지율이 이제 국정의 에너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과로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물론이죠.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여당 국회 의석 비율이 정확하게 40%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지지율이 41%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주치게 될 정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높은 국민 지지 이것에 현혹돼서는 국정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오늘 기자회견은 좀 괜찮았다고 보세요? 글쎄 잘 준비된 회견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또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운 내용이랄 것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기자들이 이제 야당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딱 짚어주는 답을 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증세가 이제 필연적인 상황인데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죠. 돈 들어갈 약속은 무척 했는데 예.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좀 걱정을 덜어준 그런 뭐 대답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과제들을 사실 짚어주신 그런 얘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박정하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의 지난 100일에 대한 총평 한마디부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 네. 박수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면허 운전 100일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은 예. 전 안보 문제 매우 걱정스러워요. 무지, 무능, 무책임 이런 산무가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국가 재정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들이 많아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국민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예. 과정이 있었으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평가네요. 무지, 무능, 무책임. 어느 대목이 이렇게 가장 혹독한 평가를 하게 만듭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유감스럽게도 한반도 문제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인데 예.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지금 보면은 한미 동맹이 과연 그렇게 공고해 있느냐라는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좀 덜어 있고, 예. 그 중국과의 관계도 과연 의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후보 시절 외교적 해법이 있다 믿어달라라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지에 예. 대한 생각이 좀 들고, 얼마 전에 그 여름에 휴가들 다 갔다 오셔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까지도 휴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주 군사행동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언사들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해서 약간 좀 미국도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는 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 정상 간 대화를 통해서 이게 나왔던 건지 아니면 그 미국의 전략 전술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사실은 그 평화라는 거는 구걸에서 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지금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 가고 있는 상황에 예. 전쟁은 물론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동의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예. 한미 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안보, 재정 두 가지가 야당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네. 바른정당 보시기에 그래도 이 대목은 참 잘한다 싶은 건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소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박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 사실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연출에 더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서 소통보다는 오히려 저는 임시로라도 사드 배치해라고 지시했던 대목이 예. 대통령께서 그래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대목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여론의 높은 지지도는 그럼 그 연출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싹 깜빡 넘어간 걸까요? 그거는 글쎄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가 왔잖아요. 위중한 상황에. 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송구스럽지만 저희 야당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무언가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기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야당의 지리멸렬과 겹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임 대통령과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은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상적인 인수위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는 2달 정도의 인수위 기간, 그 다음에 출범 후 이렇게 되는데 지금 100일로 치면은 사실은 출범 후 한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네.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통령제라는 게 최고 뽑혔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정부들은 조각 과정 이렇게 해서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상처들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런 점을 치면 저는 지난 정부 다른 정부에 한 30일 정도 지금 출범 30일 정도 기간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약간의 착시 현상도 좀 있다고 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건 정말.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취임 100일 때의 지지도랑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과거 정부는 취임 한 달 정도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보통 예. 12월 19일 대선이 있고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한 70일 정도니까 그 기간을 포함해서 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까지 여야 4개 정당 들었고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목소리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시작하자마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시사자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일부 시간에 여야 4당 목소리 들어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목소리 듣습니다.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지난 100일에 대한 정의당의 총평 한마디부터요. 예, 일단 성공적으로 로켓이 발사됐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1단 로켓은 잘 가동되는데 2단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경계선에 거의 왔다. 예. 그래서 어렵게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된 건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이 잘 됐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정권의 성공이라는 건 일종의 퍼포먼스, 즉 메시지 정치였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실행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정기국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정기국회에서 이제 소수 여당의 진 면목을 보여야 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는 이것이 2단 로켓으로 단 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군사 전문가다우시네요. 이 미사일에 전부 비유를 하시는데. 예.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을 어떻게 그러면 끌고 가느냐 아니면 설득하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애시당초 공언했던 협치의 기본 틀이 뭐냐, 네. 그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놓은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120여석의 이 소수 여당이 다수가 지배하는 다수의 의결의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것은 역시 과감한 소통과 파격적인 연대, 그다음에 담대한 실천이라고 보고 보다 더 소신 있고 당당하게 그 국정을 임하면서 예. 야당에 아낌없이 그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협치의 기본 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규모 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패키지 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의 목소리를 쭉 들었는데 3당 다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거든요. 지난 100일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느 파트너와 어떻게 과감한 협치, 연정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외교안보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네. 항상 국가가 중요한 어떤 외교안보의 현안이 있을 때 예컨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과 수교할 때 이럴 때 보면은 과감히 공화당과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런 안보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민생 현안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면 기존의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확장적으로 적용해서 예, 그 협치의 어떤 기본 틀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마비되어 있는 여야정 협의체도 좋은 시도였는데 왜 마비됐을까를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 교훈을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좀 과감한 연대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한테 과감한 연정 같은 걸 제안하면 응하실 건가요? 규모가 작은 당이라서 큰 규모나 과감한 제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예.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제한적 협력을 해왔던 정의당에 어떤 국정의 일부분에 대한 책임을 의논해 준다면 그렇다면 당에서는 논의해볼 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전혀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좀 더 공식적인 그러한 연정과 협치와 같은 정치 구도를 짜는 일을 보여달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의 틀, 또 협치의 틀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사실 그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꼭 해내야 할 과제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까지 여야 5개 정당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평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또 받아야 할 것은 지적받아야 할 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 또 레인보우 앱과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부터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전체 모두 발언 비슷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순서로 질문을 받았죠? 예. 형식하고 내용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요. 네.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느낌, 그리고 뭐 각본이 없었다. 네. 물론 어떤 주제로 나올지는 사전에 이제 교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뭐 여러 기자들이 한쪽으로만 몰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외에는 각본이 없었던,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을 이게 스스럼 없이 쭉 풀어내는 모습들. 네네. 그런 것은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밀도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기자들도 한 250여 명 앉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청중인 느낌이 예. 좀 있었던 거죠. 이런 건 뭐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주제별로 나눴다 하더라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재질문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서 두 정권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각각 질문을 몇 번씩 해봤어요. 예. 제가 답답했던 게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이거든요. 재질문. 예, 재질문은 지금까지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없었죠. 예. 대통령과의 대화 뭐 이런 시간에는 가능했던 네. 적이 한두 번 있었었는데 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재질문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형식적인 그렇고요. 내용은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개혁, 뭐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힘있고 자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문 대통령이. 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에도 뭐 제대로 밝힌 것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간 것도 있는데 로드맵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줬는데 예. 아무래도 경제하고 안보 문제가 관심이 가죠. 그렇죠. 아까 이 다른 당 대변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자, 뭐 복지 늘리겠다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세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이제 꺼리면서 세출 조정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박근혜 정부한테 제일 비판받았던 대목이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그 네. 부분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전략적 판단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기자가 이제 레드라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레드라인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는 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거꾸로 이용당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족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핵 개발을 해가지고 ICBM에 핵탄두를 얹어서 이거 네. 탑재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전문가하고 이야기했던데 그런 식의 좀 우려를 하던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딱 탑재만 해놨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냥 네. 탑재만 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이제 뭐 아쉬운 표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일반 여론의 반응, 평가들은 대체로 또 긍정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기자들 표정도 보고 그랬는데 기자들도 표정이 좋더라고요. 네. 뭐 딱딱하고 이렇게 부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였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도가 조금 낮은 면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까요? 뭐 앞서 이제 야당 여러 대변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온도차가 있었지만은 예. 말하는 이제 카테고리는 저는 유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경제, 협치, 안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협치에 대한 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야당의 책임도 큰 것이 뭔가 협치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야당이 자기들의 요구안이 명확치가 않아요. 네. 정부가 뭐 이러지 마라 이런 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원한다. 우리는 뭐 이런 법안을 원한다. 뭐 이런 정책을 원한다는 게 있으면은 또 일부러 들어주고 뭐 좋은 의미에서 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부한테 뭔가 우선 좀 내라. 지금 계속 이런 그렇죠. 촉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통에 대한 이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이런 거죠. 문 대통령이 말씀은 참 잘 들어요. 야당 이야기도. 예. 근데 이게
듣는데 그치는 거 아닌가. 반영이 없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그 인사 문제 같은 거 질문하면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만 딱 답변을 하니까. 사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애둘러서 부족함에 대한 그 인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야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 자,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전화로 연결해서 평가 말씀 좀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된 분 8587번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50대 중반에 공무원 퇴직자 오성우라고 합니다. 네, 오 선생님. 지난 100일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무엇보다 CBS 선생님 그 어떤 진행하시는 거 잘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가장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책을 하는 분이다.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예, 저는 이제 뭐 세세한 부분보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뭐 대통령, 정치인을 평가를 하기 전에 국민들 자신들부터 내가 투표를 할 때 내 의식 수준이 올바른가? 예. 그거부터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보수면 무조건 보수당, 내가 진보면 무조건 진보당 그렇게 투표를 해왔는데. 예. 특히 저는 이제 보수 그쪽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네. 그런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재벌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면은 다음에 안 찍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하면은 내가 진보라도 보수를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식 수준을 가져야 하는데. 네네. 그 뒤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선생님은 지난 100일 동안은 어쨌든 지금 정권은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다. 근데 이런 걸 낱낱이 국민들이 좀 평가해서 표를 던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음 번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인데요. 예. 시사잡기 굉장한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100일 평가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0% 잘해서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역대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제가 성인이 돼서는 노태우 대통령부터 봐왔거든요. 성인 투표권을 가진 후로는. 그런데 쭉 봐오면 굉장히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그게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가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되어 온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서민 대통령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써 서민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인식의 수준이 어디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서민 대통령이냐 아니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신이 서민이라고 서민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의 의식의 지향점이 대중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수의 권력 지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향점이나 인식 수준, 대통령의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이 굉장히 국민은 대다수를 향해 가고 있다. 국민 다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 제일 강한 인상 깊었던 사건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의? 처음에 일자리 정책부터 해서
공항, 인천공항을 향했던 부분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것이, 물론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나 그런 것이 연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하나의 정치의 하나의 모습을 작품을 정형화된 하나의 모습을 본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어요.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대목 이런 게 국민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8584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대구의 일반 국민인데요. 네네. 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째는 대체로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갑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도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초부자에 대한 증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빈민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초부자 감세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네들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데 그네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어떤 여론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해봤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정부의 권력으로 그네들은 소수자니까 말 못한다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아하. 예, 그네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도 기꺼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증세에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하나의 갑질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나 숫자 노름에 취해 있는 부분이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숫자 노름 어떤 숫자요? 그러니까요, 소수자. 반대는 소수자고, 대부분은 찬성하니까. 알겠습니다. 수에 갈라치기로 해갖고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고요. 고맙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의견도 다 반영해가는 과정과 절차, 이런 것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군요. 자, 다음 분, 8585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40대 중반이고요. 유통업을 하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기존의 전 정권에서의 국민들의 눈물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씻어주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씻어주는 그런 100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아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씻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 더 아프지 않게 앞으로는 그런 일들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게 그런 방어막을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죠. 예, 서로 아프다고 아픈 것만 그거 너 아파 닦아주면 뭐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아픔들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도 개선으로까지 다 이어져서 다시는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 놓고 야당에다가 구애 작전을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채널을 어느 정도 단일화해서 각자 여당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런 권력만이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부분, 야당이 어떤 부분을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모아서 패키지로다가 결국에는 정책을 내가 주관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참여해서 각자 간의 의견들을 모아서 패키지 정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패키지 정치까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 네, 다음 분 8584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인천에 사는 송정훈이라 하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이 아닌 이상 100% 완벽하게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그 5년 동안은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좀 뭐라 그럴까 경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좀 지금까지의 역사의 적폐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네. 그런 5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 국민들도 좀 집중해달라?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하늘이 하늘이고 땅이 땅이고. 네, 네, 네. 예, 그게 분명히 바로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를 받도록 하고요.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몇 분 소개할까요? 최연주님께서 지난 정권 때는 정말 이해 안 가는 일로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났는데 지금은 웃음도 나고 화가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준이몽이 엄마께서는 야당을 비판하셨네요. 야당은 협치할 마음은 있나요? 국민들 생각해서 협치 좀 해주세요. 이런 의견. 장재호님께서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알박기식으로 불법적으로 진행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또 좀 상당히 진보적 의견 주신 분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화와 문자 등등으로 참여하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윤태곤 실장 쭉 전화 목소리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마무리합시다. 생생한 국민들의 의견이 지금 이런 것 같고 분포도 대강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 분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초부자 증세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거 말고 이제 상처 닦아주는 거, 눈물 씻어주는 그렇죠. 거, 그거로 끝이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되게 상처받아 있거든요. 지금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기쁨을 느끼고 이제 말하자면 힐링이 되는 건데 맞아요. 성공의 역설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맞아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 되게 잘해가지고 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그때부터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야당의 반응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국민들의 마음 좀 사로잡았다. 그렇죠. 아픔 좀 씻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보 위기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의 복지 약속 재원 마련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일자리 창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자면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가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의 실력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리 따왔죠? 그렇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괜찮았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20분 전부터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박효신의 야생화, 그냥 곽진원 등등이 이제 노래한 지친 하루 이런 노래들이 이제 쭉 나와서 좀 분위기를 푸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들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 보통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네네. 거기보다 훨씬 넓은 이제 영빈관에서 회견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들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형태로 또 좌석에 배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각본 없는 기자회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형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한미 간의 문제, 한일 간의 문제 이런 질문들 잠깐 우리가 들어봤는데
워낙 민감한 현안이 많아서 좀 불꽃 튀기는 장면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소리 들으신 부분에도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도되는 게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 레드라인 언급한 거, 네. 북한 ICBM의 완성과 핵탄두 탑재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하고, 근데 한반도 밖의 군사 행동이라도 긴장 고조시키는 게 있다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한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뭐 복지 정책의 재원이라든지 증세 방안, 개헌, 탈원전, 한미 FTA 재협상, 그다음에 노동 문제 이렇게 좀 총망라한 이런 답변들도 망설이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1시간짜리 질의응답으로 모든 쟁점을 분명히 하긴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마지막까지 기자들이 한 10여 명이 동시에 손을 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졌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정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끝났다는 거죠. 네. 또 사드, 뭐 대중관계, 전술핵 재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오가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꼭 취임 100일 이런 중요한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도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또 해피닝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었던 건데 이게 이제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인데 언론이 이제 속보를 잘못 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것도 역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의 어떤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적 인기는 아주 대단한 것 같은 게 기념우표가 뭐 불티나게 팔린다면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이 됐는데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우체국 통해서 판매가 됐거든요. 이게 한 16만 장 정도의 우표가 이미 오전 11시 20분에 전부 완판이 됐다는 거죠. 이미 다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우체국의 경우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 문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우표는 이제 오후 3시쯤에 다 팔렸다고 하고요. 네. 이걸 사기 위해서 오전 7시부터 시민들이 최대 이제 600~700명씩 줄을 서 기다렸다고 하니까 인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예. 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에서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1위를 기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기획한 일종의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간마다 이걸 뭐 하자고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정권 말까지 이어져서 뭐 성공한 정권으로 좀 역사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예견된 대란인 줄 아세요? 올해 4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유통 달걀의 농약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런 거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담당 부서 자,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에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불법 살충제가 달걀에서 검출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라는 내용으로 농림축산부하고 식약청에 공문을 네, 이 살충제 계란 문제인데 지금 누가 발언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이미 시민단체에 이 부분에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을 좀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정부가 계속 대책 없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식품부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정부가 계란 유통 금지된 농장 생산자명을 공개했죠. 17일 오전 5시 기준으로 계란 유통이 금지된 농장 32곳의 생산자명을 전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전국에 지금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예. 경기도 14곳, 대전 1곳, 충남 4곳, 경북 5곳, 울산 2곳, 경남 2곳, 강원 1곳, 전남 3곳 이런 건데 구체적인 계란 이 껍질에 있는 난각 표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그 피프로닐하고 비텐트린 이거 말고도 새로운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던데요. 대전 유성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이달 4일과 15일 생산한 두 종류의 달걀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에톡사졸이 킬로그램당 0.01ppm이 검출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 중에 300여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계란들에는 06, 대전 이렇게 난각이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에톡사졸 이거는 무슨 허용 기준 같은 것도 지금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에톡사졸이라는 것은 농작물 그러니까 식물의 진드기와 거미 등을 없앨 때 이제 사용하는 살충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 축산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가축이나 동물에서 검출됐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뭐 연구도 지금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죠. 해당 농장주는 농장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파리 등을 잡기 위해서 농약방에서 에톡사졸을 구입해서 닭장 아래에 살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살충제 이것도 문제고 정부가 지금 내일까지인가 마무리하겠다고 한 게
전수조사? 그렇습니다. 그 전수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의문이 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관내 256개 산란계 농가 중에 친환경 인증 농가를 제외하고 130개 농가에서 이제 샘플용 계란을 가져오도록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의로 한 판 30개 이렇게 정해서 검사 기관이 이 중에서도 임의로 일부를 골라서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검사 대상은 통상 10개 미만이 되는 것인데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이 하루에 평균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도 생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게 충분한지는 의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농장주의 증언을 보면은 양계장 업주들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계란만 골라서 제출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집집마다 닭을 키워서 매일 계란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빨리 좀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This is crazy news. Blackout hits Taiwan. It leaves millions in the dark. 昨日、台湾では昨日午後5時頃からおよそ在台湾会出现一个常态化，不是说每天了就经常就会出现这个缺点。 대만에서 어떤 뉴스예요 이게? 대만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서 미국, 일본, 중국의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였는데요. 네. 현지 시각 15일 오후 4시 50분께에 다탄 LNG 발전소가 작동이 중단이 돼서 대만 전체 가구의 64%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는 겁니다. 네. 이 전력 공급은 약 4시간 만에 재개됐다고 하고요. 오늘 보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면서 대만의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대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이거죠? 사실인가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을 보면 일단 직접적 원인은 조작 실수에 가까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가스공사 직원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보수 언론 등 일각의 주장은 대만 정부가 올해 초 원전 3기의 가동을 정비를 위해서 중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실수가 일어났더라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하나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비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비슷하긴 해요. 지금 정책 방향이. 그걸 또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예. 대만의 경우에는 북부 타이페이 주변 6개의 원전이 이게 설계 수명 40년이 가까워오는 상태고 또 해당 지역에 잦은 지진이 있어서 불안감이 배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 탈핵 논의는 2000년부터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예. 2025년까지 원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우리는 2079년까지가 가장 빠른 원전제로 차원이고 지금은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같지 않은 것이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역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지난 100일 동안의 외신 보도를 한번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요한 외신들 쭉 한번 좀 정리해 보죠. 네, 사실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역사적인 반전 드라마를 써냈죠. 촛불혁명. 네. 반년 시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써내려갔던 그 반전 드라마 21세기형 참여민주주의의 교과서 또 시민 주권 정치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줬던 그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권에 응답한 현명한 국민. 네. 이게 미국의 한 언론의 표현이었는데요. 네. 그런 주권혁명으로 만들어낸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새 정부의 100일 외신들의 관심도 아주 컸습니다. 그렇죠. 지난 100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외신들의 많은 별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것이 협상가.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타임지의 그 그렇죠. 표지로 맞습니다. 맞죠? 예. 크게 표지로 나오면서 네고시에이터 이래가지고 그렇죠. 5월 달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북한 문제 해결의 적임자 The Atlantic이라는 매체에서 7월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유사한 어떤 별칭이 많았습니다. 중재자, 균형자 이런 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북핵 문제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별명들이 많이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위기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있었다면은 또 국민들에게 좀 부드러운 모습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들 그런 데서 붙은 별칭들도 또 있었는데요. 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그 5.18 즈음에 문 대통령의 영문 성자 그 표기가 MOON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허니문 이런 별명을 쓰게 됐고요. 예.
또 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역시 5월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오바마에서 따서 문바마. 네. 5월 24일 날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애칭을 많이들 쓰기도 했습니다. 네. 문바마. 자, 애칭들 정리해봤고 좀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근 한 3개월 동안 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외신들의 한국 관련 소식 역시 안보 관련 소식들이었죠. 당연한 얘기죠. 예.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 보도들도 그래서 그 안보 관련 보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 취임 당시부터 외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해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였는데요. 예. 균형, 실리주의 이런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되 대화의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고요. 네. 그 독일에서는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됐던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있죠? 예. 그 빌리 브란트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어허. 독일의 슈피겔지에서인데요. 한국의 빌리 브란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빌리 브란트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상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브란트 총리의 접근을 통한 변화 이걸 바탕으로 했던 그 동방 정책의 영향을 실제로 받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 슈피겔지는 또 둘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브란트 총리 사이에서의 공통점으로 통일에 별 관심 없는 주변 강국들, 강대국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걸 또 공통점으로 짚었는데요. 비슷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그렇죠. 예.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단계적 평화의 길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라고 보나요? 외신은 주로 문 대통령을? 네, 이게 분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현실주의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실용주의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뭐 국내에서는 원칙주의자다 이런 평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분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는 현실주의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고 네. 공약을 이행한 거기서는 또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하. 외신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건 뭐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네. 그 미국의 그 디 애틀랜틱에서도 지난 7월 그러니까 19일이었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견했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기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시간에 소개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무분별하게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5월 15일자 홍콩 명보라는 신문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네. 또 지난 6월 말이었는데요. 미국 외교협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됐던 그 한 기고문에서 스코트 스나이더라고 하는 한국 문제 전문가죠. 네. 이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데 이런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한미 긴장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실리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보조를 더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리주의, 현실주의, 그럼으로써 균형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럼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상당히 그 좀 원칙주의자 모습이 많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원칙주의. 네. 예. 그러니까는 그 긴장 고조 시점에서도 대북 대화, 이 대화의 의지가 견고하다 이런 평가, 예. 그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었죠. 그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네. 또 그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 이런 발언 여기에 대해서 영미권의 언론들이 바로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영국이죠. 로이터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이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7월 베를린에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연설 그것 관련해서도 점진적인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언론이 7월 17일자로 평가를 했었고요. 네.
또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창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그렇죠. 걸로 기억하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역시 미국 언론이죠. 7월 18일 날 보도를 했었고요. 북한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탈환할 것이다. 네. 독일의 베를리너 모건 포스트지가 7월 6일자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칙주의자 모습이라는 거죠. 대화 의지를 계속 밝히면서 남북 회화의 꿈을 추구한다. 이거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인데 8월 12일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외교 안보 정책 기조는 현실주의, 실리주의. 그런데 대북 정책 기조는 원칙주의. 네. 이런 평가들이 외신에 많군요. 네. 또 뭐 국내 문제 각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텐데 앞으로 잠깐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조금 재밌는 평가가 나온 외신은 없나요? 몇 개 있는데요.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홍콩 언론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산양에서 사자가 된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쓴 언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홍콩의 그 주간지인데요. 아주 주간이라는 그 언론인데 그 5월 셋째 주에 난리밍이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쓴 어떤 기사였는데요. 내용이 이렇네요. 그 온화하고 얌전한 사냥에 가까웠던 문 대통령이 어느새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자로 변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그 수려하지 않아서 그 토론 중에도 지지자들을 긴장하기도 하고 또 반대자들로 하여금 비웃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의 몇 안 되는 말들 중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의 말들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아진다. 이런 총평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성품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인기 덕분에 문 대통령의 이름을 딴 문 브랜드 커피도 나왔다. 이게 나왔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5월달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연예인이 누릴 법한 펜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홍콩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홍콩 언론에서 6월 24일 날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말이 화려하거나 수려하진 않지만 몇 마디 말에 뭔가 진정성과 감동의 메시지가 있다. 그전 표현들 사냥에서 사자가 됐다. 자, 이제 국내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뭐 야당과의 정치적인 어떤 큰 갈등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의도 간의 정치적인 갈등 관련 그런 소식은 외신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고용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는 뭐 늘 외신들이 최근 북한 위기라든가 그 전에 국정농단 사태 그 이전에 뭐 한국 관련 보도 중에서 제일 많이 났던 그런 보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영향력 억제 의지 또 재벌 특혜의 그 척결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6월 17일자 블룸버그가 공평한 경쟁의 장을 약속하는 변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으로 기대감을 표했고요. 최근에 또 고액 소득자에 대한 그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마인지치 신문이 그 8월 5일자 신문에서 부자로 좁힌 증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 탈원전 정책 거기에 대해서 국내는 지금 찬반 비율이 좀 엇비슷한데 외신들은 어때요? 이게 그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재인 대통령 그 정책 중에서 가장 그 외신에서 좀 깊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그 대체적으로 탈원전 선언, 이게 이제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부합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긍정 평가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Diplomat라고 하는 이제 그 언론에서 여기서 기고문이 하나 실렸었는데 그 그린피스 사무총장이 썼죠. 그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이. 환경단체 사무총장이니까 뭐 찬성이겠군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의 탈원전 선언은 분수령적인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더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밖에 그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 신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일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신에너지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또 미국의 그 포브스지 경제 전문지죠. 네. 탈원전은 천연가스 소비를 더 늘리게 된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계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되네요. 네. 예. 뭐 현재 전 세계 천연가스 과잉 공급 사태를 지금 좀 맡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만약에 이 원전을 줄일 경우에 천연가스 소비를 늘린다면은 또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각에서 어떤 그 예측이 나오게 됐었고요. 역시 경제 전문지라 다르네요. 네. 또 국내 찬반 여론이 팽배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이익 집단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여서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용을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 이런 그 핵 에너지 전문가의 기고문도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외신은 없어요? 탈원전 정책을? 있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그런 언론들도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피가로 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에서 매우 야심찬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 이렇게 6월 21일자 한번 있었고요. 예. 영국의 타임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홍콩의 문회보 이런 신문들은 전기 요금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첫 번째는 원전을 포기할 경우에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국가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 전력 부족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우려가 이제 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외신의 보도들을 잘 살펴보면 원자력 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의 축소 폐쇄 이런 거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탈원전에 대한 우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지난 100일에 대해 외신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무엇보다 사실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인 시민의 그 변화 의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민 권력의 힘이 무력혁명이 아닌 현존하는 제도에 정확하게 의거해서 교체한 그런 정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말 보기 드문 피플 파워와 제도적인 안정감이 함께 이룬 정권 교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의 결과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가 출범했던 5월 10일 기사에서 바로 그날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동력을 상실하고 극우주의의 발흥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포퓰리즘에 맞서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은 이 절망적인 시대에 많은 것을 보여줬다. 아하.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찬사네 이건 정말. 네. 미국 유럽보다 한국이 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것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 시사자키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